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달동네에 사는 김윤옥이라 합니다. 제가 나이는 먹었어도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한 청년 때문입니다. 제가 그 청년을 만나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었어요. 그날은 지금처럼 아주 더운 날이었네요. 옅은 주황색 상의에 흰색 반바지를 입은 청년은 자신이 입은 옷처럼 아주 환하고 밝은 웃음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청년은 저를 보자마자 환히 웃더니 자신을 사회복지사라 소개했어요. 복지사?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죠. 저는 지금처럼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었고 받은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같은 사람들이 한 번도 절 방문한 적이 없었거든요. 일단 청년은 집에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고 저는 청년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청년은 먼저 좁디 좁은 단칸방을 한번 둘러보더니 꼼꼼히 집안을 살피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이 가장 불편하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같이 더울 때는 일단 더우니까 불편하지. 밥은 주로 뭐 드셨어요? 라면으로 끼니 때웠어. 라면이요? 저기 동네 슈퍼에서 한 달치 사놓고 퍼먹어. 매일 라면 드시면 건강이 안 좋으실 텐데. 이가 다 빠졌어. 근데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우리 옆집에서 나한테 쌀도 갖다 주고 해서 살만은 해. 그간 그럼 왜 기초생활 수급자로 혜택도 못 받으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부양 의무자인데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아, 그럼 아드님과는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세요? 아니야. 어제도 전화했어. 그런데 아무래도 사는 게 바쁘니 자주 하지 못하지.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이제부턴 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일단 할머니께서 드셔야 하는 식사를 배달해 드릴 거고요. 매달 할머니 통장으로 크진 않지만 약 30만 원가량의 돈을 입금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외출하실 때 필요하시다면 같이 동행해 드릴 수도 있고 잘 계시는지 안부전화도 일주일에 3번 정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방문하는 건 일주일에 1번 정도 할 거고요. 저는 놀랐어요. 나라에서 돈도 주고 끼니도 해결해 주고 외출도 같이 해준다니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들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동아줄이라도 내려온 기분이었어요. 청년의 말은 진짜였어요. 그 이후 정말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맛있고 따끈한 도시락이 집 앞으로 배달됐어요. 더 이상 물릴 대로 물린 컵라면을 먹을 필요가 없었죠. 또 돈도 입금됐어요. 수중에 돈이 있으니 참 든든하더라고요. 몇 년 전 허리 수술을 받고 외출하기가 불편했었는데 돈이 있으니 택시도 탈 수 있고 잠깐 마실 거라도 사 먹으러 나갈 수가 있었죠. 예전엔 물도 사 먹기 아까워 갈증이 나도 참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도 혹시 손자라도 오면 용돈을 줘야 하니 거의 대부분의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해 두었지만요. 청년은 일주일에 3번씩 정말 안부전화도 걸어주었고 한 번은 방문해서 아픈 곳은 없는지 밥은 입에 맞는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물어봐 주었어요. 특히 제가 허리가 불편하다 하니 직접 손으로 안마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야 쑥스럽기도 하고 괜히 젊은 사람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거절하긴 했지만 청년은 결단코 자기 일이라며 안마를 해주었죠. 손길이 어찌나 야무진지 안마를 받다 보면 피로가 절로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숨구멍이 트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 청년과 일주일에 1번 만나는 시간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지만 이 청년은 정말이지 너무나 괜찮은 젊은이였어요.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이 묻어 있달까요? 노인네 말이 길고 지루할 텐데도 한 번도 피곤한 기색 없이 하나하나 잘 들어주고요. 제가 했던 작은 말이라도 잘 기억해주곤 했어요. 그리고 이 청년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참 편안했어요. 그 편안한 분위기 덕분인지 청년 앞에선 주책맞게 술술 말이 흘러나왔죠.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기도 하고 젊었을 적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낮에 왔던 청년은 그날 저녁 밤이 되어서야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다 허리를 삐끗한 거예요. 사실 전날 무리를 하기는 했어요. 아들을 한번 보고 싶어서 아들 집 앞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도 아들도 모두 회사에 갔는지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다들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손자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마음으로 혼자 집에 돌아와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많이 걸어 무리한 건지 화장실에 가면서 발을 딛는데 그만 쿵 하고 엎어진 거예요. 순간 눈앞에 별이 보이면서 허리가 아파왔어요. 그리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도저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화장실 문고리를 잡고 발을 굴러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날은 어두워졌고 급기야 무서워졌습니다. 여기서 병원도 못 가고 죽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덮쳐왔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 핸드폰 벨소리였어요. 분명 사회복지사 청년이었어요. 그날은 3번 전화 오는 요일 중 하나인 수요일이었거든요. 저는 간절한 눈으로 핸드폰이 있는 쪽을 쳐다보았어요. 손을 뻗어보았지만 핸드폰이 손에 닿을 듯 말 듯 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저는 그렇게 속삭이며 손가락을 더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화벨은 툭 끊겨버렸어요. 순간 제 심장도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쩌지? 청년은 금요일쯤에 나올 텐데. 저는 고개를 떨구고 멍하니 화장실의 낡은 벽을 쳐다보았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주변은 막막한 어둠뿐이었죠. 언제였을까요? 저는 지쳐 그 자세로 잠에 들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에 놀라 잠이 깨니 누군가 화장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바로 청년이었어요. 전 그 청년과 눈을 마주치며 허리를 가리켰습니다. 청년은 저를 보자마자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는지 제 앞에 앉았어요. 그리곤 제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르신, 제가 119 불렀어요. 이제 괜찮을 겁니다. 제가 병원까지 같이 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옆에 있을게요. 청년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밀려들어왔어요. 전 청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청년도 제 손을 꼭 잡았죠. 그리고 청년의 말처럼 잠시 후에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더니 제 상태를 확인하곤 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청년은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제 손을 꼭 붙들어주면서요. 저는 그 손길에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바로 조치를 취했고 큰 수술 없이 한 주 후에 퇴원할 수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아들은 제가 퇴원할 때쯤에야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바쁜데도 손자까지 데리고 와준 아들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아들이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겁니다. 병실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크게요. 그러게, 어머니 제가 어디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이런 일을 만드세요? 아들이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이었죠. 제게 어딜 나가지 말라고요. 나가면 위험하고 다칠 일 투성이니 그냥 집에만 있으라고요.
아마 병원비가 많이 나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게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죠. 아들은 소리나게 한숨을 쉬었고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나간 거 아니다. 화장실 가다가 그렇게 된 거야. 미안하다. 저는 죄인이 되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며느리 시선도 곱지 않은 것 같았어요. 손자보기도 민망했고요. 돈만 먹는 노인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조그맣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안 죽고 살아있어서 이런 민폐를 끼치는구나. 미안하다. 그런 말 하시면 뭐 하세요? 저번에도 이렇게 다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조심 좀 하세요. 저도 먹고 살기 바쁘다고요. 직원들 월급 주랴, 제 가정 책임지랴. 저도 가장이에요. 그래 알지. 그럼 너 힘든 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 며느리가 그만하라는 듯 아들의 손을 툭 쳤고 아들은 화가 좀 풀렸는지 제 눈과 시선을 맞추며 앉았어요. 그리곤 제 손을 꼭 붙들었어요. 엄마, 제가 예민했나 봐요. 죄송해요. 저도 사정 나아지면 어머니 저희 아파트 바로 옆동으로 꼭 이사시켜 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응, 그래. 고맙다. 고마워. 근데 나는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내 걱정은 마. 그렇게 아들 부부가 떠나고 손자까지 떠나자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복도를 나가며 아들이 조용히 한 말이 목구멍에 가시처럼 턱 걸렸거든요. 노인네 비위 맞추기 힘드네. 저는 밀려오는 서러움에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너무나 섭섭했고 지금의 제 모습도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병원비 한 푼 못 내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니요. 그때 유리창으로 청년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여서 전 서둘러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못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마워. 덕분에 무사히 수술도 했고 몸도 멀쩡해. 나 같은 늙은이 때문에. 그런데 그때 청년이 이미 아들과 저의 대화를 들었는지 손으로 제 눈물 자국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그 후 저는 퇴원하고서 저를 아들 대신 보살펴준 청년에게 고마워서 조그마한 답례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뭘 줘야 좋아할까 고민한 끝에 맛있는 밥 한 끼를 선물하기로 했어요. 딱히 요리 솜씨가 뛰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젊었을 적 아들 키우고 남편 밥 먹여 회사로 보냈으니 그래도 기본 이상은 했거든요. 저는 오징어 무침, 된장찌개, 김치전, 오이소박이, 가지볶음을 해서 앞에 내놨어요. 제가 밥상을 내놓자 청년이 너무나 놀라더라고요. 이게 다 뭐예요, 어르신? 내가 늘 얻어먹기만 했잖아. 미안해. 반찬이 시원찮아 보이긴 해도 한번 들어봐. 아, 청년의 눈시울이 이상하게도 조금 붉어졌습니다. 청년의 갑작스런 눈물에 제가 다 당황스러워졌어요. 별거 아닌데 왜 이런 걸로 울고 그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청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며 숟가락을 들더니 정신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배가 많이 고팠는지 청년은 한 그릇을 뚝딱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게 일했으면 저는 안쓰러워 한 공기를 더 퍼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정말로요. 다행이네. 나도 내가 만든 밥상 이제 누가 맛있게 먹어주나 했는데 청년이네. 앞으로도 종종 해줄 테니까 자주 와. 일하는 사람이 밥 굶으면 쓰나. 청년은 그 후로도 가끔 제 집에 들려 밥을 얻어먹고 갔어요. 저도 청년이 먹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배가 불렀죠.
동네 사람들은 저희 둘을 보고 모자지간이라고 오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간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 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바로 집에 도둑이 든 거였어요. 이 달동네에 오고 난 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니 집안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고 그간 복지기관에서 받아왔던 돈이 들어있던 통장도 인감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유품까지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야말로 비통했어요. 그때 청년이 바로 생각났고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자신이 신고를 해놓을 테니 거기서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을 하곤 금방 저희 집으로 달려왔어요. 잠시 후 청년의 말대로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제게 몇 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어요. 저는 곤히 잠들어 있었고 주변에 제 물건을 탐낼 만한 사람으로 딱히 떠오르는 사람도 없었고요. 대신 저는 경찰들을 붙잡고 부탁했어요. 그 옷가락지 찾아야 돼요. 우리 남편 유품이에요. 제발 꼭 찾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CCTV가 없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며 뭐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하고선 대책도 말해주지 않고 돌아가 버렸어요. 노인네가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태도였어요. 청년만이 저를 위로하며 너무 상심치 말라고 하고선 방범창과 도어락을 설치해 주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집이 도둑맞은 사건으로 한참 침울해 있던 시기였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청년인가 해서 반가운 얼굴로 나갔는데 문을 여니 이웃집 아줌마였어요. 아줌마는 딸기 한 팩을 주며 제게 잠깐 들어와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된다며 아줌마를 안으로 들였어요. 저는 딸기를 맛나게 씻어 아줌마 앞에 놓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줌마가 청년 얘기를 꺼내는 거였어요. 있잖아. 할머니 집에 오는 사회복지사. 내가 엊그제 시내를 갔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글쎄 도시락집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 도시락집? 예. 그 사람 사회복지사라 한 거 확실해요? 보아하니 딱 봐도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사람이 왜 도시락 가게에서 일을 해? 그러니까 내 말이요. 이상하더라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데 그때 얼마 전 제게 일어났던 사건 하나가 스쳐 지나갔어요. 집이 털린 사건이요. 저는 불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집이 털리기 전 저는 청년에게 저희 집 열쇠를 줬거든요. 혹시나 허리가 다친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열쇠공을 부르지 말고 바로 들어오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털어놓자 이웃집 아줌마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유, 그러지 말지. 요즘 세상에 사람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할머니. 저는 아줌마가 돌아가고 난 후에도 상을 치우지 못하고 계속 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자 싶어 도시락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청년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청년과 눈을 마주칠까봐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사람 함부로 의심하면 안 돼. 한 번 더 확인해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청년이 일하고 있다는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최윤수라는 사람 여기서 일하나요? 저번 달부터 저희 집에 오기 시작했는데. 할머니, 죄송하지만 어디 사세요? 저는 요 앞에 사는데 주소는 여기 있어요. 일단 조회해본 바론 그분은 여기서 근무하지 않는데요. 그 사람이 여기 소속이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저는 서둘러 복지관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 청년이었습니다.
내게 사회복지사라 거짓말을 치고 내 집 물건을 훔쳐간 청년. 얼마나 나를 만만히 봤으면. 순간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왔어요. 대놓고 쌍욕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네 엄마가 널 그렇게 키웠냐고, 어디서 어른 가지고 노냐고 혼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기가 무섭더라고요. 제 앞에선 살살 웃으며 자상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그런 흉측한 짓을 한 사람이라니. 그런 사람이라면 제게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번엔 도둑질이었지만 내가 네 정체를 안다고 하면 저를 해코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노인 한 명 없애는 건 식은죽 먹기 아닐까라는 생각이요. 어차피 이 동네엔 CCTV도 없어서 이 사람을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그날 이후 이 청년의 연락도 차단하고 이 사람이 집으로 찾아오는 날엔 이웃집에 들어가 숨어 있기로 했어요. 이웃집 아줌마도 다행히 허락해줬고요. 하지만 청년은 저에 대한 집착도 상당했어요. 이웃집 아줌마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저 어디로 갔냐고 묻고 다니더라고요.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이 달동네를 찾아왔고요. 아마 제 아들에게 재산이 꽤 있으니 저에게도 돈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정말 집을 비우고 사라진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온 집안을 청소하고 가구를 드러내고 이웃집으로 완전히 도망쳐야 했어요. 정말 괘씸했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아들이라고 칭할 만큼 제게 살갑게 대해놓고 그런 가면을 쓰고 있었다니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마저 들었어요. 숨어 있어야만 하는 제 신세도 비참했고 신세를 지는 이웃집 아줌마에게도 미안했죠. 그때 제 아들놈이 오랜만에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제게 생긴 일을 말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화들짝 놀래더니 버럭 성을 내더라고요. 엄마, 그놈 병실에서 아들 행세 할 때부터 알아봤어. 분명 그놈이야. 그놈이 엄마 집턴 도둑이야. 어디 감히? 엄마, 지금 나랑 만나. 경찰서 가자. 그런 놈은 당장 깜빵에 쳐넣어야 돼. 아니면 돈이라도 받아내거나.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죄진 놈은 벌 받아야지. 저는 이 말을 중얼거리며 결심했어요. 그리고 아들과 만나 경찰서로 찾아가 사회복지사 행세를 한 청년이 도둑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어르신, 바로 그놈이었어요. 놈은 행색도 이상했어요. 머리도 며칠 못 감았는지 떡져 있었고 옷도 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길거리를 헤매고 다닌 사람처럼요. 저는 저도 모르게 위협을 느끼곤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머리를 긁적이며 제게 묻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저 사람이 도둑인 것 같아요? 저 사람 하루도 빼먹지 않고 경찰서 찾아와서 할머니 찾고 있었어요. 그 말에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뻔뻔스레 저를 찾았다는 얘기를 듣자 화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전 그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네가 왜 날 찾아? 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사회복지사 행세하면서 내 돈, 내 가락지 훔쳐갔잖아. 얼마나 나를 우습게 봤으면. 하지만 제 말을 들은 그놈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놈은 당황해하더니 되물었어요. 제가 어르신 물건을 훔쳤다고요? 그때 아들이 그놈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경찰도 말릴 틈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잔뜩 흥분해 있었어요. 그리고 뚱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경찰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이놈 이거 깜빵에 쳐 넣읍시다. 아주 발뺌하는 게 선수예요. 동네 사람들 증언이라도 얻어서 콩밥 먹여야 돼요. 내가 이런 놈들 잘 아는데 이런 놈들 손버릇 절대 못 고친다고요. 아니 빼먹을 게 없어서
혼자 사는 노인네 돈을 빼먹어? 아들의 말에 놈은 더 당황해했어요. 제가 어르신 돈을 왜 빼먹습니까? 어르신, 오해가 있습니다. 먼저 제 말을 들어주세요. 이유가 있었어요. 한 번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네? 한 번만요. 그러더니 그놈이 갑자기 애절한 눈빛으로 절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절 보며 말했어요. 제발요, 어머니. 그놈의 입에서 어머니 소리가 나오자 경찰서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저 남기예요. 이남기. 전 순간 남기라는 말에 저는 숨이 턱하고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뭐라고 했니 방금? 남기? 남기라고 네가? 엄마 왜 그래? 제 반응에 아들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아들도 청년의 멱살을 놓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허나 제 머릿속엔 오로지 남기라는 한 글자만 둥둥 떠다녔어요. 남기는 바로 제가 처녀 시절 낳았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끔찍한 경험으로요. 어머니 일 많이 찾았어요. 이제서 죄송해요. 진작 왔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고아원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나 궁금하고 왜 절 버렸는지 궁금해서요. 원망하려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절 낳기 전에 힘든 일을 겪으셨단 얘기를 들으니까 절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나타나면 어머니가 아픈 기억을 떠올릴까 봐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어머니 곁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저게 다 무슨 말이에요, 엄마? 남기야. 저는 아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모르는 일이니까요. 아마 상상치도 못한 일이었을 테죠. 저는 사실 19살 때 겪으면 안 될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동네 뒷산에 간 날이었어요. 냉이를 뜯으러 가기 위해서였죠. 한참 냉이 뜯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낯선 그림자들이 저를 뒤에서 확 밀쳐왔어요. 그리고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더욱 무서웠던 건 제 배가 점점 부르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난리가 나셨고 당장 그놈들을 죽이겠다고 동네를 뒤집었어요. 하지만 그놈들은 어찌 알았는지 그날 산골 동네를 도망가 버린 후였죠. 저만이 홀로 방 안에 남아 불러오는 배를 끌어안고 있어야 했어요. 아버지는 저를 끌고 병원에 가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절대 갈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이야, 윤호가? 이 애를 지금 그럼 키우겠다는 거야? 저는 못 지워요, 아버지.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당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저는 아이를 지우는 게 너무나 큰 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한번 키워보겠다 마음먹었죠. 저희 어머니가 가난한 형편에 절 어떻게든 키우신 것처럼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남기라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네에선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길을 다니는 저를 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았어요. 제가 유혹을 했다느니 그날 제 치마가 짧았다느니 하는 말들이 제 뒤로 오갔어요. 아버지는 이 말을 전해 듣곤 역정을 내시며 그 집 아줌마들을 찾아갔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수치스러웠어요. 도저히 그런 말을 듣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 아버지에게 이 동네를 떠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아버진 어느 새벽녘 덜렁 짐 몇 개를 들고 기차역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더 큰 파도는 뒤에 온다는 말처럼 아버지가 어느 날 저와 아이를 먹여 살리겠다고 공사판에서 일을 하다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나자 생활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아이 돌보랴 아버지 돌보랴 눈코 뜰 새가 없었어요.
아이는 배가 고파 밤마다 울어대지 아버지는 대소변도 못 가리시지. 저는 아버지의 똥을 닦아주다가 너무 괴로워 걸레를 입에 물고 소리 없이 울며 고통을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들이 지속되자 전 아버지와 아이 둘 다 돌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를 낳아주신 부모를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아이에게 그날 가장 예쁜 옷을 입히고 제가 알았던 고아원 원장 언니에게 데려갔어요. 언니는 제 손을 잡고 온 아이를 보자마자 너무 놀랬습니다. 윤호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언니. 저는 그간의 서름이 터진 건지 언니의 품에서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한 뒤 이 아이를 꼭 좋은 집에 입양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언니는 제게 일어난 일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고 아이는 걱정 말라고 앞으로 네 살 길만 생각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이를 버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끔찍했던 기억을 지우듯 아이도 제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갔어요. 마치 없었던 일처럼요. 물론 가끔 아이 소식이 궁금하긴 했지만 일부러 저는 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남기를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저는 남기의 얼굴을 어루만져 보았어요.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이 청년이 그리 편안했는지, 그리 낯익었는지, 내게 왜 그리 잘해주었는지요. 남기야, 미안하다, 미안해.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남기를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남기 역시 그랬고요. 남기는 커다란 손으로 제 등을 두드려주며 어머니가 무사하셔서 다행이라고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진짜 남기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남기는 젊은 나이에 도시락 가게를 차려 성공한 사장이었고 지금은 두 아이를 키우는 어엿한 가장이었어요. 또 좋은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사랑도 듬뿍 받았고 지금 두 분 다 건강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기와 결혼한 여자를 만나고 처음으로 제 손주들도 만나보았어요. 며느리는 우리 남기처럼 다정하고 따뜻한 아이처럼 보였고 손주들도 쑥쑥 잘 크고 있었더라고요. 남기가 저 없는 시간 동안 그래도 번듯이 잘 살고 행복하기도 했던 것 같아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속죄받는 기분이라도 들었어요. 제 아들은 분명 꿍꿍이가 있다며 남기의 존재를 경계했지만요. 그런데 며칠 후 제 가락지와 얼마 안 되는 통장을 훔쳐간 도둑이 잡혔습니다. 경찰관분이 제 집을 직접 방문하셔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CCTV가 없을 줄 알았는데 동네 노인분이 자꾸 자기 집 앞에 누가 오줌 싼다고 신고를 하시는 통에 동료 경찰관 한 명이 사비로 CCTV를 놔드렸대요. 그런데 그 CCTV에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잡혔어요. 이분 알아보시겠어요? 아드님 맞으시죠? 바로 범인은 아들이었어요. 알고 보니 아들은 최근 갑자기 사업이 기울면서 빚이 불어나고 생계도 곤란해지던 찰나였고 제가 요즘 복지관에서 몇 푼 안 되지만 돈을 받고 있다고 말하자 조금이라도 돈을 얻기 위해 제 집을 턴 거였습니다. 그냥 돈을 달라고 했으면 주었을 텐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어미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싶고 너무 미웠어요. 하지만 억장이 무너져도 내 몸으로 낳은 아들인데 어찌 미워만 할 수 있겠어요. 며느리까지 와서 제게 무릎을 꿇고 비니 나이 먹은 철없는 아들이다 생각하고 용서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남기가 제 아들을 찾아가 어느 정도의 돈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껜 돈을 요구하지 않는 명목으로요.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냐 채근하니 이 속없는 놈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다르지만 제 동생이잖아요. 제가 안 드리면 분명 어머니께 올 거예요.
어머니, 이제 제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편안히만 사세요. 남기야, 널 볼 면목이 없어. 너는 내가 밉지도 않니? 밉긴요, 어머니. 다 이해해요. 미워한 시간도 있었지만 어머니께서 그 일을 겪으시고도 절 낳으셨단 말을 듣고 절 찾지 않으신 거 이미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어머니께서 그때 절 낳으시지 않으셨으면 전 이렇게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거잖아요. 토끼 같은 제 자식들도 못 봤을 거고요. 남기는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저를 꽉 끌어안아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단칸방에서 벗어나 제 첫째 아들 남기네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며느리가 얼마나 싫어하겠냐며 민폐 끼치기 싫다고 거절했지만 며느리와 첫째 아들 부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저를 설득했어요. 며느리도 어머니를 만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른다고 손주도 보시고 함께 살자고 말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렇게 못 이기는 척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남기 부부 내외 덕분에 고생 많았던 제 인생은 이제 좀 살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을 먹지 않아도 되고 저녁엔 TV가 아니라 며느리와 아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할머니 거리며 저를 따르는 손주 녀석들을 보는 건 이제 제 낙이죠. 무엇보다 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네요. 요즘은 정말이지 제 인생에 올 줄 몰랐던 기적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첫째 아들 자랑할 겸 오늘 사연 한번 보내봤는데 얘기가 너무 길었던 건 아니죠?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건강 꼭 유의하세요. 건강만큼 중요한 것도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